눈이 흩날리는 마이애미의 어느 밤, 한 여성이 심각한 표정으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제키예요. 마이애미 경찰 마약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팀장이죠. 이 제키는 지금 운전을 하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듯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 통화 상대 여자는 자기가 도청과 감시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라며 불안해하고 있어요. 마약 수사팀 팀장 제키는 그런 여자에게 이건 버너폰, 즉 대포폰이라서 안전하다, 걱정하지 마시라 라면서 지금 당신이 믿을 사람은 나뿐이니까 내가 꼭 당신을 지켜주겠다 라고 안심을 시킵니다. 얼마 후 제키는 어딘가에 도착해서 주차를 한 뒤 차에서 내리는데요. 그때 건너편에서 기다리고 있던 웬 복면을 쓴 사람들이 이 제키를 향해서 막 총을 쏩니다. 급히 차량 뒤로 몸을 피한 후 총을 꺼내서 빠르게 방어 사격을 하는 제키. 이 난데없는 총격으로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들에서는 삐삐삐 하는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이 정신없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제키는 한 손에는 총을 든 채로 또 다른 한 손으로 휴대폰에다가 막 뭔가를 계속 입력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려는 걸까요? 그 순간 탕! 제키는 결국 몸에 총을 맞고 강가 근처로 나가 떨어져서 쓰러져 버렸어요. 이내 복면을 쓴 두 남성이 저벅저벅 제키를 향해 다가오고 제키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사력을 다해서 휴대폰에다가 뭔가를 입력한 뒤 이 복면을 쓴 남자들이 볼 수 없도록 강가로 그 휴대폰을 휙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결국 총 몇 발을 더 맞고 그 자리에서 살해돼요. 안녕하세요. 심장 쫄깃해지는 이야기들을 알기 쉽게, 듣고 싶게 전해드리는 알고 싶은 이야기 제이 채널입니다. 오늘은 마이애미 마약 수사팀 팀장인 제키가 살해되면서 시작되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한 넷플릭스 영화 더 립 줄거리를 들려드릴 건데요. 자, 그럼 도대체 제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눈이 흩날리던 그 저녁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제키가 살해된 후 그녀가 이끌던 마약 수사팀은 연방수사국 FBI로부터 내부 감사를 받게 됐어요. 경찰 내부에 이 팀장 제키를 죽인 살인범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거기다가 지금 경찰이 부패했다는 이야기도 워낙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죽은 팀장 제키가 수상한 돈의 출처를 쫓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조사까지 필요합니다. 자, 이 마약 수사팀에는 총 6명의 멤버가 있어요. 앞서 보신 팀장인 제키가 있었고 또 대인이라는 남성 부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팀원 여성, 남성 각각 2명씩 총 4명이 있는데요. 이 영화에서 나름대로 다 이야기 진행에 좀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마약 수사팀 6명의 인물들은 이름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제가 최대한 안 헷갈리게 기억하기 좋게 앞에 뭐 직함이나 어떤 특징들을 붙여서 한번 이야기를 잘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우선 여성 팀장 제키는 이제 맨 첫 장면에서 죽은 인물이고 그리고 부팀장 대인이라는 남성이 있었죠. 그 다음에 팀원들 중에 남성 팀원은 마이크하고 제이드가 있는데요. 이 제이드는 얼굴에 수염도 좀 덥수룩하고 등치도 있는 약간 터프가이 이미지고요. 마이크는 수염이 약간 좀 이방 스타일로 얍삽하게 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방 수염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터프가이 제이드, 이방 수염 마이크 이렇게요. 그리고 여성 팀원은 누마하고 롤로가 있는데요. 누마는 이제 풍성하고 빠글빠글한 곱슬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곱슬머리 누마라고 할게요. 나머지 여성 팀원 롤로는 되게 특이한 콧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콧지녀 롤로라고 하겠습니다. 거친 일을 하다 보니까 팀원들이 뭐 여자고 남자고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터프해요. 인물들을 기억하기 쉽도록 이런 외모적, 성격적 특징들을 잘 상상하시면서 또 좀 헷갈리신다면 제가 화면에 띄워드리는 인물들을 잘 보시면서 이야기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마약 수사팀의 모든 팀원들이 한 명 한 명씩 신문실에 앉아서 FBI로부터 조사를 받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모두 팀장 제키의 죽음에 깊은 분노와 슬픔을 느끼고 있는 듯해요. 조사를 받은 후 터프가이 제이드가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데 이 부팀장 대인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두 사람은 같은 팀에 소속된 동료로서 또 친구로서 서로를 굉장히 신뢰하고 있어요.
부팀장 데이는 주변을 한번 쓱 살피고는 죽은 팀장 제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그는 아무래도 이번 제키의 죽음과 관련해서 진실을 밝혀내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회의적으로 말합니다. 터프가이 JD는 나라면 미끼를 던져서 범인이 수면 위로 나타날 수 있게 할 거야 라고 대답을 하는데요. JD와 대화를 나눈 뒤 혼자 사무실로 돌아온 부팀장 데인. 그는 어떤 문자 메시지를 보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휴대폰 잠금 화면에 있는 한 어린 남자아이의 사진을 바라보면서 오케이, 한번 해보자 하고 결심을 하는 듯하죠. 도대체 그는 무엇을 결심한 걸까요? 그리고 이 휴대폰 속의 남자아이는 누구일까요? 팀원들은 퇴근 후 주차장 앞마당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이곳에 웬 탱크 같은 장갑차가 하나 나타나요. 그리고 거기에서 마약 단속국 요원 매티라는 남자가 내립니다. 이 터프가이 JD는 이 매티를 향해서 왜 맨날 우리 주차장에 주차하는 건데? 라며 짓궂게 농담을 건네는데요. 이 마약 단속국 요원 매티는 이 마약 단속팀 팀원들과 모두 두루두루 비교적 꽤 가깝고 친해 보여요. 소속만 다를 뿐인 거죠. 잠시 후 부팀장 데인이 나타납니다. 익명의 범죄 제보가 들어왔다 라며 이미 퇴근한 팀원들한테 다시 좀 출동을 하자고 제안하는데요. 그는 하이얼리아라는 동네에 위치한 콜롬비아 카르텔의 은닉처 주소를 받았다면서 거기에 현금을 압수하러 갈 건데 예산상 야근 수당은 못 주고 근데 일단 나는 출동을 할 거니까 같이 갈 사람들은 각자 차를 타고 따라와라 라면서 성큼성큼 먼저 걸어가요. 팀원들은 투덜투덜 대면서도 결국에는 의리 있게 부팀장 데인을 따라서 다 출동을 합니다. 데인이 가장 먼저 빠르게 걸어가니까 바로 그 뒤를 곱슬머리 여성 팀원 누마가 바짝 따라가면서 물어요. 부팀장, 그래서 그 은닉처에 압수해야 되는 돈이 얼마나 있는데요? 데인은 글쎄 한 25만 달러쯤? 하고 대답합니다. 잠시 후 이방수염 마이크가 또 따라와서 물어요. 이번에 압수 금액은 얼마입니까? 부팀장 데이는 이번엔 15만 달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찌녀 롤로에게는 7만 5천 달러, 그리고 터프가이 JD한테는 30만 달러. 그렇게 이 부팀장 데이는 팀원들 모두에게 각자 따로따로 다 다른 금액을 말해줘요. 무슨 생각인 걸까요? 잠시 후 하이얼리아에 도착한 마약 수사팀 팀원들. 탐지견이 안절부절하며 신호를 보내는 어느 집 앞에 서서 쿵쿵쿵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자 젊은 여자 한 명이 나왔어요. 부팀장 데이는 신고를 받고 왔다 라면서 수색 동의서를 보여주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열어준 젊은 여자는 내키지 않는 듯 했지만 협조를 할 수밖에 없었죠. 자, 이 젊은 여자가 혼자 사는 것 같은 이 집이 정말 콜롬비아 카르텔의 현금 은닉처인 걸까요? 그렇게 부팀장 데인과 터프가이 JD가 총을 들고 앞장서서 이 집을 수색하기 시작하는데 이 집은 좀 낡았고 여러 잡동사니들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만 하는 다락만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어요. 벽지도 깔끔하게 새로 발려져 있었고요. 한쪽 벽에는 성모상이 단정하게 놓여 있습니다. 부팀장 데이는 집주인 여자한테 왜 여기 다락만 이렇게 깨끗하냐고 묻는데요. 그녀는 이 집은 우리 할머니가 사용하셨던 곳이고 그냥 치우라고 하셔서 나는 정리한 것밖에 없다. 그 외에는 나는 제대로 다락에 올라가 본 적도 없다. 라고 대답을 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녀는 6개월 전에 이곳 할머니 집에 와서 아픈 할머니를 보살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지금은 돌아가셨고요. 그런데 다락의 벽을 찬찬히 살펴보던 터프가이 JD가 툭 튀어나와 있는 웬 전선을 쭉 당겨보니까 갑자기 성모상 뒤쪽으로 석고벽이 툭 하고 올라가요. 마약 수사팀 팀원들은 해머로 그 벽을 막 부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저 벽 안에서 뭐가 나오든 거액의 현금이나 마약이 나오면 당신 은닉죄를 면할 수 없을 겁니다. 라면서 이 집주인 여자한테 아는 걸 그냥 사실대로 빨리 얘기하라고 경고하는데 하지만 여자는 현재 상속 절차가 진행 중인 건 맞지만 이 집은 어쨌든 엄연히 아직 법적으로는 할머니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는 은닉과 관련한 죄는 없는 거죠. 라고 말을 합니다. 뭔가 철저하게 공부하고 준비를 한 것만 같은 그런 대답이죠. 이 젊은 여자는 혹시
카르텔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걸까요? 이윽고 벽이 뚫리고 마이크가 어마어마한 거액의 돈이 있다고 알려주죠. 부팀장 데인과 터프가이 제이디가 다락을 올라가서 보니까 벽 뒤에는 붉은색 양동이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 부팀장 데인이 양동이 하나를 열어보니 한 양동이마다 거의 140만 달러 정도의 큰 돈이 들어있었고 같은 규모의 양동이가 14개 이상이었어요. 약 2천만 달러. 모두가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아까 부팀장 데인이 팀원들한테 각각 이야기해줬던 그 어떠한 금액보다도 실제로는 훨씬 더 큰 금액이 있었던 거예요. 부팀장 데인은 터프가이 제이디만 남기고 모두 다락에서 내려가라 라고 한 뒤 팀원 전원과 이 집에 있던 젊은 여자의 휴대폰을 수거해요. 당신들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저 큰 돈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렇다 라면서요. 유일하게 이 부팀장 데인하고 다락방에 단 둘이 남은 터프가이 제이디만 휴대폰을 가지고 있어요. 기억하시죠? 이 두 사람 굉장히 서로를 신뢰하는 사이라는 거. 나머지 팀원들은 부팀장이 자신들을 믿지 못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해요. 이 부팀장 데이는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그는 이 현장을 공식적으로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은 채 이곳에서 발견된 그 많은 현금을 이 집에서 전부 세라고 팀원들한테 지시하는데요. 터프가이 제이디는 원칙대로 해야 된다 라면서 상부에 이 상황을 보고하자고 제안하지만 부팀장 데이는 자신이 현장 책임자니까 그냥 조용히 하고 따르라 라고 강압적으로 대답합니다. 팀원들 그리고 데인을 깊이 신뢰하던 제이디마저 동요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집을 지키던 그 젊은 집주인 여자는 당신들 지금 실수하는 거다 라며 원하는 만큼 그냥 빨리 돈 갖고 제발 얼른 떠나라 라고 두려움에 떠는 듯한 모습으로 경고를 해요. 팀원들은 다락에서 발견된 그 양동이를 전부 차고로 옮겨서 금액을 세고 그러는 동안 집주인 여자는 이 부팀장 데인의 지시로 주방 의자에 수갑이 채워진 채 묶여 있습니다. 이방수연 마이크가 밖으로 나가서 망을 보는데요. 이때 그는 바깥으로 나온 후에 품 안에 숨겨뒀던 대포폰을 하나 꺼내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남깁니다. 거액의 현금, 본부에 보고하지 않음, 부패 경찰인 듯 이라고요. 잠깐만, 근데 아까 폰을 다 내라고 했었잖아요, 부팀장 데인이. 근데 마이크는 자기 폰은 내고 이 대포폰은 내지 않았네요. 그는 아마도 이 부팀장 데인을 부패 경찰이라고 생각하고 어딘가에다 보고를 하는 것 같죠. 한편 부팀장 데인과 터프가이 제이디는 집 안에서 이 집주인 여자를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말하길 사실 그동안 어떤 조직 사람들이 자기한테 전화를 걸어서 몇 시간 정도 외출을 해라 라고 지시하면 자기는 순순히 집을 비워야만 했다고 해요. 즉 어떤 카르텔 조직이 큰 돈을 숨겨야 되는데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평범해 보이는 일반 가정집을 은닉처로 택한 거고 이 집주인마저 모르게 돈을 숨기기 위해서 외출해라 이렇게 지시 내지는 협박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주인 여자는 자기 집인데 얘네들이 전화 와서 나가라 그러면 잠깐 나가야 했던 거예요. 이 집주인 여자는 자기는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통화만 했을 뿐 얼굴은 전혀 본 적도 없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 집에 전화벨이 울려요. 이 집주인 젊은 여자는 받지 마세요 라고 하지만 터프가이 제이디가 그 전화를 딱 받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30분 안에 그냥 돈 갖고 집에서 나가. 그깟 15만 달러 때문에 아무도 죽을 필요 없어. 전화를 받은 터프가이 제이디는 부팀장 데인을 조용히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서 따지듯이 묻습니다. 아까 나한테는 30만 달러라고 하지 않았냐고. 근데 저 카르텔 조직원은 지금 15만 달러라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고 묻는 자신의 질문을 그냥 묵살해버리는 이 부팀장 데인을 보면서 터프가이 제이디는 결국 폭발하고 맙니다. 데인 당신 지금 뭔 짓을 꾸미는 거냐. 이거 다 상부에다가 보고하겠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믿을 수가 없다. 라고 소리를 치면서 방을 나가버려요. 절친하던 둘 사이도 이 현장에서 발견된 돈 때문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돈을 세고 있었던 두 여성 팀원, 그 곱슬머리 누마하고 코찌녀 롤로 역시 살짝 흔들리는 눈치예요.
특히 롤로 같은 경우에는 이 돈 뭉치 한 다발이면 온갖 험한 일을 해야 되는 자신의 연금보다도 많다고, 이거면 딸들의 양육비를 내고도 편히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부팀장 대인에게 버럭 소리를 지르고 홀로 다른 공간으로 온 터프가이 JD. 그는 마약 단속국 매티한테 연락을 하는데요. 아까 그 경찰 사무실 주차장 앞마당에서 주차할 데가 여기밖에 없냐고 이 JD하고 농담 따먹기 했던 그 장갑차 탱크 같은 거 끌고 왔던 마약 단속국 요원 기억하시죠? JD는 아무래도 우리 팀 부팀장 대인이 현장에서 발견한 그 돈을 훔치려는 것 같다 라면서 매티한테 도와달라고 지원 요청을 한 겁니다. 매티는 그 말을 듣고는 JD한테 이런 말을 해요. 혹시 너네 팀 죽은 팀장 제키가 은밀하게 조사하고 있던 그 현금 은닉처 있지 않냐? 그게 지금 너네 팀이 가 있는 바로 그 집이라면? 그런데 부팀장 대인이 이곳을 알아내서 돈을 가로채기 위해서 팀장인 제키를 죽인 거라면? 자, 터프가이 JD는 방금 부팀장 대인한테 막 대들고 신뢰를 약간 잃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인이 그런 짓까지 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 마약 단속국 요원 매티는 아니라고, 잘 생각해보라고. 너네 부팀장 대인, 그 암 걸린 아들 때문에 병원비로 모든 걸 다 날리고 빈털터리가 된 상태 아니냐고 거듭 강조하면서 JD를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앞서 부팀장 대인이 그 휴대폰 잠금 화면에 있었던 남자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다짐했었던 장면 기억하시죠? 그 사진 속 아이가 바로 암에 걸린 대인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매티가 이 현장으로 도우러 오기로 약속을 하고 둘은 전화를 끊어요. 한편 집주인 여자가 묶여있는 주방을 지나 차고에서 돈을 세고 있는 여성 팀원들에게 간 부팀장 대인은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을 꺼냅니다. 이 정도 돈이면 각자 목 정도는 챙길 수 있지 않겠냐고. 너희들도 그럴 생각이 있으면 말해라 라고요. 지금 팀장인 제키를 잃고 FBI 감사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부팀장이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발언입니다. 터프가이 JD의 의심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죠. 대인은 정말 부패 경찰이고 팀장인 제키를 죽인 범인인 걸까요? 주방에 묶여있던 집주인 여자는 차고에서 들려오는 부팀장 대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서 다 듣고 있어요. 이 시각 집 밖에서 망을 보고 있던 이방수염 마이크는 갑자기 골목 내에 있는 모든 집의 외부 등이 켜지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밖으로 나온 터프가이 JD도 이걸 보더니 아무래도 누군가 이곳을 감시하고 있는 것 같다 라면서 자기가 가볼 테니까 저 부팀장 대인한테 가서 이 사실을 좀 보고하라 라고 마이크에게 부탁합니다. 그렇게 JD의 부탁을 받고 부팀장 대인에게 보고를 하러 집으로 들어가는 길에 이 이방수연 마이크는 또 품에서 대포폰을 꺼내가지고 열어보는데요. 아까 뭔가 좀 상부한테 몰래 보고를 하는 것 같았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장이 와 있네요. 준비되면 공격한다. 팀 꾸리는 중. 메시지를 확인하고 마이크가 대포폰을 얼른 닫은 후에 다시 품 안에 넣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여전히 주방 의자에 묶여 있었던 집주인 여자가 다급한 목소리로 이 이방수연 마이크한테 말을 겁니다. 저기요, 저기 지금 창고 안에 있는 경찰들이 아무래도 돈을 훔치려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믿을 수 있는 형사는 당신뿐인 것 같아요. 집주인 여자는 아까 엿들었었던 그 부팀장 대인하고 여성 팀원들 간의 대화를 마이크한테 그대로 전달합니다. 깜짝 놀란 마이크가 뭐라고요? 하고 되묻는 순간 때마침 부팀장 대인이 주방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밖에 감시하랬더니 왜 들어왔어? 라고 묻는 대인에게 마이크는 침착하게 조금 전 밖에서 일어났던 그 마을의 전등이 켜진 일과 JD가 그걸 체크하러 갔다라는 사실을 보고합니다. 부팀장 대인은 그 집이 어딘지 앞장서보라며 이 이방수연 마이크를 데리고 함께 밖으로 나가는데 이제 이 집에는 여자들만 남아있어요. 주방에 묶여있는 집주인 여자, 그리고 여전히 차고 안에서 돈을 세고 있는 여성 팀원 누마와 롤로. 잠시 후 차고에 놓여있는 전화기가 울립니다. 곱슬머리 누마가 전화를 받는데 잘 들어. 10분 후면 사람들이 죽기 시작할 거야. 당장 나가. 라는 말이 들리고 전화는 툭 끊어졌어요. 밖으로 나간 부팀장 대인과 마이크는 불을 깜빡이던 수상한 집을 향해서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 이방수염 마이크가 아까 본대로 길을 안내하고 있어요. 부팀장 데이는 마이크에게 아까 저 집주인 여자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 라고 묻지만 마이크는 별 얘기 아니었다 라고 둘러댑니다. 부팀장 데이는 마이크에게 우리가 조사하던 그 집으로 돌아가서 여성 팀원들이 돈 세는 걸 좀 도와줘라 라고 지시해요. 마이크는 찜찜한 표정으로 돌아서면서 다시 어딘가로 빠르게 문자를 합니다. 돈을 훔치려는 것 같으니까 당장 움직여. 이렇게 마이크는 돌아가고 부팀장 데이는 아까 터프가이 JD가 수색하러 간 그 수상한 집으로 향해요. 터프가이 JD는 혼자서 수상한 집을 수색 중인데요. 아까 지원 요청을 했었던 그 마약 단속국 요원 매티에게서 사실 오늘 밤 익명의 범죄 제보는 없었어 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뭐라 그랬어? 조심해! 라는 말을 덧붙이는 매티. 자, 범죄 제보가 있는 줄 알고 지금 다들 야근 수당도 못 받았는데 여기까지 출동을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무런 제보도 없었다? 그러면 지금 부팀장 데인이 이 큰 돈을 훔치기 위해서 가짜 제보를 만들어서 이 마약 수사팀 팀원들을 다 이끌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매티의 문자를 들여다보고 있는 JD의 뒤로 수상한 검은 그림자가 보입니다. 이 그림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잠시 후 부팀장 데인이 수색을 다 마치고 다시 팀원들이 있는 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곱슬머리 누마는 아까 전화가 왔었던 사실을 보고해요. 10분 뒤부터 사람들이 죽기 시작할 거라 그랬는데 그 전화가 온 지 지금 5분쯤 지난 상태라고요. 자, 그럼 이제 5분 남은 거죠. 부팀장 데이는 이 돈들을 챙겨서 어서 나가자라고 합니다. 불안한 기운이 차고 안을 가득 채우는데 그때 갑자기 전등이 모두 꺼지고 주변이 깜깜해지더니 탕탕탕탕 총격이 시작됐어요. 누군가 차고 밖에서 마구잡이로 총을 쏴대고 있었습니다. 결국 총알이 여성 팀원 콧찌녀 롤로의 다리를 스쳐서 그녀가 부상을 입게 되고 이방수연 마이크와 부팀장 데인 이 두 사람이 이 긴박한 상황에서 밖으로 나와 보는데요. 집 밖에 세워뒀던 팀원들의 차량들이 전부 박살이 나 있었고 연신 쏴댄 총으로 인해서 뿌연 연기가 자욱했어요. 이 두 사람은 바깥에 있던 복면을 쓴 남자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향해서 총을 쏘지만 그들은 어느새 다른 차량을 타고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총소리가 멈추고 다시 고요해진 가운데 웬 남자가 불쑥 마약 수사팀 팀원들 앞에 나타나더니 영상통화를 걸어서 자기 카르텔 보스를 바꿔줍니다. 이 터프가이 JD만 스페인어를 할 줄 알아서 그가 그 전화 통화를 받는데요. 카르텔의 보스는 아까 당신들을 총으로 습격한 그놈들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 우리는 다른 조직이다. 라고 밝히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한 가지 있는데 당신들 팀원들 중에 당신네 팀장 제키를 살해한 사람이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툭 던집니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터프가이 JD는 이제 인내심의 한계를 느꼈어요. 팀원들 앞에서 자신이 아는 사실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사실 오늘 밤 익명의 범죄 제보 같은 건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았어. 분명히 부팀장 데인이 이 돈을 훔치기 위해서 우리 팀 전체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야. 내가 방금 카르텔의 어떤 조직 보스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도 우리 팀장 제키가 우리 팀원 중 누군가에 의해서 살해됐다고 생각한다더라. JD의 폭로 뒤 분위기가 싸하게 얼어붙습니다. 결국 부팀장 데인과 그를 몰아붙이던 터프가이 JD는 격렬한 몸싸움까지 벌이게 되는데요. 팀원들이 달라붙어서 겨우 그 둘을 떼어놓습니다. 터프가이 JD는 씩씩거리면서 차고 밖으로 나가버리고 부팀장 데이는 여성 팀원들에게 이제 돈 세는 걸 마치고 여길 뜨자라고 지시하면서 이방수염 마이크에게는 저기 나가서 주방에 묶인 저 집주인 여자를 감시해라 라고 지시해요. 지시를 받고 주방으로 나온 마이크. 집주인 여자는 여전히 이 마이크만 믿고 있습니다. 정신 제대로 박힌 경찰은 당신뿐인 것 같다 라면서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애원을 하죠. 마이크는 한쪽 구석으로 조용히 가서 외부하고 연락하던 아까 그 대포폰을 찾는데 어라? 폰이 없어졌습니다. 그 시각 차고 밖으로 나온 터프가이 JD에게 마약 단속국 요원 매티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부팀장 대인이 뭔가 돈을 훔치려는 것 같고 부패 경찰인 것 같고 좀 이상하니까 마이크는 마이크대로 누군가한테 연락을 취하면서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또 JD는 JD대로 이 마약 단속국 요원 매티하고 연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착한 놈인지는 계속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자, 이 와중에도 차고 안에서는 여성 팀원인 누마와 롤로 그리고 부팀장 대인이 방탄 가방에 담은 돈을 옮기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때 대인이 갑자기 종이 한 장을 꺼내서 뭔가를 이렇게 적더니 아무 말 없이 롤로와 누마한테 이렇게 딱 보여줘요. 두 사람은 이 부팀장 대인이 내민 종이를 보더니 눈을 크게 뜹니다. 자, 거기에 과연 뭐가 적혀 있었을까요? 대인은 나직하게 말합니다. 소리내서 말하지 말고 그냥 이거 보고 외워. 왜 말로 하면 안 되는 걸까요? 요 짧은 장면 나중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잠시 후 갑자기 탐지견이 막 짖기 시작하고 어디서 시작된 건지 불이 나서 연기가 점점 번져 차고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부팀장 대인과 여성 팀원들은 다급하게 돈가방을 들고 집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그렇게 불타는 집에서 빠져나와 보니 터프가이 JD의 요청으로 마약 단속국 매티가 몰고 온 방탄 장갑차가 와 있었어요. 집 밖으로 나온 부팀장 대인은 방탄차에서 내리는 매티와 마주하는데요. 아니, 내 명령 없이 이 새끼는 또 누가 불렀어? 하는 그런 표정이에요. 하지만 부팀장 대인에게 지금 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이 큰 돈을 옮기려면 차가 필요한데 아까 있었던 총격전 때문에 모든 팀원들의 차가 다 박살이 났으니까요. 그는 일단 하는 수 없이 돈을 전부 이 매티가 끌고 온 방탄차에 실어라 라고 일단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두 여성 팀원하고 집주인 여성은 일단 여기 남아 있어라 라고 명령을 해요. 이렇게 터프가이 JD, 부팀장 대인, 그다음에 이방수연 마이크, 그리고 마약 단속국 요원 매티 이 네 사람이 돈을 실은 방탄차에 탑승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야기의 결말 부분인데요. 여기서부터는 반전이 드러나면서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의해 주세요. 돈가방들과 함께 방탄 장갑차 후방 격실에 탑승한 네 사람. 대인, JD, 마이크, 그리고 매티. 이들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총을 장전한 채 무릎 위에다 올려두고 이동 중입니다. 네 사람 사이에 어떤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져요. 부팀장 대인은 방탄차를 끌고 온 매티에게 우리 지금 이 돈을 어디로 이송하는 거냐? 라고 묻습니다. 지금 매티가 이 방탄차를 끌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의 부하 직원이 운전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일단 돈을 싣기는 실었는데 어디로 가는지는 부팀장 대인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매티는 이 부팀장 대인의 질문에 우리는 지금 이 돈을 은행으로 수송할 거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네 남자가 서로 티격태격하기 시작하는데요. 너 상부에다가 보고는 했냐? 막 했다 안 했다 막 서로 의심하고 막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고 난리가 나요. 그리고 드디어 부팀장 대인이 비장한 표정으로 모든 진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맞다. 사실 이 모든 판은 내가 다 짠 거다. 근데 이 돈 내가 갖자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팀장 제키를 죽인 세력이 누군지 밝혀내기 위한 거였다. 라고요. 초반에 팀원들 모두한테 액수를 다 다르게 알려준 거 기억하시죠? 터프가이 JD한테는 30만 달러, 이방수연 마이크 15만 달러, 곱슬머리 누마한테는 25만 달러, 그리고 코찌녀 롤로한테는 뭐 7만 5천 달러 이렇게 다 다르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간에 카르텔 세력한테 전화가 걸려왔을 때 기억하시나요? 30분 안에 당장 그 집에서 나가라. 15만 달러 때문에 사람이 죽을 필요는 없다. 라고 했잖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부팀장 대인은 이방수연 마이크가 놈들과 한패라는 걸 눈치챕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계속 속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마이크를 철석같이 믿고 있는 듯한 집주인 여자가 다 들을 수 있도록 대인이 여성 팀원들한테 말을 했던 거예요. 15만 달러만 남기고 우리가 훔치자, 나눠 갖자. 요렇게 얘기를 하는 척 하면서 연기를 했던 거고 사실은 여성 팀원들도 같이 연기를 하면서 마이크와 집주인 여자를 속인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결국 부팀장 대인이 이 은닉처에 돈 15만 달러만 있다고 상부에 보고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15만 달러만 남기고 대인이 전부 훔칠 거라고 이해를 하게 됐던 거죠.
부팀장 데이는 진짜 범인을 찾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수년간 신뢰를 쌓아왔던 이 터프가이 JD까지 속여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타이밍에 이 JD한테 이 작전을 다 사실대로 얘기를 해준 거냐? 아까 그 뭔가 수상한 불빛이 있어서 이 터프가이 JD가 수색을 나갔었잖아요. 부팀장 데인도 따라갔고요. 근데 마이크랑 같이 가다가 이제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돈 세는 거 도와줘라 하고 돌려보냈고, 그 수상한 집, 수색을 하고 있던 그 집에서 JD 뒤로 나타났던 수상한 그림자는 바로 부팀장 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단둘이 따로 만나서 진실을 얘기해줬던 거예요. 이 모든 사실을 밝힌 데인은 이방수염 마이크를 바라보며 말해요. 너 밤새 대포폰 쓴 것도 다 알고 있다고. 그리고 그 마이크의 대포폰을 터프가이 JD가 자기 품에서 쓱 꺼냅니다. 아까 전에 그 부팀장 데인이랑 이 터프가이 JD가 마이크 앞에서 일부러 막 대판 싸우는 척 연기를 한 거였는데요. 그 연기를 하는 동안에 마이크가 이들의 몸싸움을 말리러 가까이 다가왔을 때, 그때 JD가 잽싸게 그의 대포폰을 슬쩍 빼돌려 놨었던 거예요. 중간에 마이크의 대포폰이 없어졌던 이유가 이거였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영화 맨 앞부분에서 팀장 제키가 총격을 받고 있던 상황에 죽기 직전까지 막 필사적으로 누구한테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냈었잖아요. 그녀는 자기 팀 부팀장인 데인에게 이 집, 그 카르텔 은닉처의 주소를 보냈던 겁니다. 사실은 그녀가 이 카르텔 은닉처를 찾아낼 뻔했었는데 비밀리에 혼자서 수사를 진행하다가 살해를 당했던 거예요. 그녀는 죽기 전에 이미 팀 안에 배신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정보를 데인에게만 넘겼던 거죠. 부팀장 데인은 이 집 주소가 적힌 문자 메시지와 자기 아들 사진을 보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비장하게 다짐을 했던 거였습니다. 자, 지금 차 안에 4사람이 타고 이동하는 중이었죠. 부팀장 데인, 터프가이 JD, 그리고 나쁜 놈인 이방수염 마이크, 그리고 뒤늦게 현장으로 방탄차를 끌고 왔던 매티. 자, 우리는 매티가 터프가이 JD의 요청으로 현장에 온 줄 알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놈은 그 나쁜 놈 이방수염 마이크하고 한패였어요. 마이크가 내내 대포폰으로 연락하던 건 바로 매티였던 겁니다. 이 착오로 계속 협박 전화를 건 것도 매티였고요. 그리고 이 팀장 제키를 죽인 것 역시 이 매티와 마이크의 짓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이제 차 안의 공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때부터는 그냥 막 미친 듯이 총격전이 펼쳐지는데요. 이 장갑차 안이 순식간에 막 아수라장이 됩니다. 그 좁디 좁은 후방 격실 안에서 총성과 고함이 막 뒤섞여요. 이제 모든 게 탄로난 매티는 총을 들고 이들을 겁박하는데요. 이때 뒤늦게 연락을 받은 FBI가 현장에 지원을 나오고 부패 경찰인 마이크하고 매티, 그리고 마약 수사팀 팀원들, 거기다가 이제 뒤늦게 합류한 FBI까지 뒤엉켜서 막 온갖 총격전과 추격전을 벌이고요. 결국 매티가 타고 있던 방탄차는 타이어가 터지면서 공사장 바리케이드를 들이받고 다리 아래로 추락해버립니다. 이 얍삽한 이방수염 마이크는 돈가방을 들고 막 도주를 하는데요. 결국에는 부팀장 데인한테 죽도록 얻어 터지고 체포돼요. 그리고 이 나쁜 놈들이 돈이 들었을 거라고 믿고 애지중지 갖고 도망치던 그 가방에는 잡지들과 전화번호부 책들만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부팀장 데인이 다 미리 바꿔치기를 해놨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은닉처에서 압수됐던 거액의 현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차고에 남아있던 여성 팀원들이 무사히 상부에다가 보고를 해서 넘겼어요. 그리고 개수기로 돈을 세어본 결과 아까 부팀장 데인이 이 여성 팀원들한테 종이에다가 뭔가를 적어서 이렇게 보여줬었죠. 그게 돈의 실제 액수였는데요. 여성 팀원들이 외우고 있던 금액하고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부팀장 데인은 도청장치가 있을 수 있으니 말로 안 하고 종이에다가 적어서 액수를 보여줬던 거였어요. 부팀장 데인은 화장실에서 터프가이 JD가 했던 말, 나라면 미끼를 던져서 범인이 수면 위로 나타날 수 있게 할 거야 라던 그 말을 듣고 이 판을 짠 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팀장 제키가 죽어가면서 간절하게 전달했던 그 주소 하나로 팀원들이 임무를 마무리했네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더 립이었습니다.